네, 오늘은 아담 아카데미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 범죄학의 범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정학과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학습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가 교정직 또는 보호직 또는 경찰직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PPT는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뭐 반사로 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배경을 했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게 뭐야 라고 바로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좀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도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아담 아카데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만 그걸 보시고 이제 이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뭐 안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다 이 정도가 되면 공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형사정책과 범죄학과 교정학의 범위를 나름대로 잡는다고 사실은 수년 동안 걸쳐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 장만 딱 놓고 보면 범죄학, 형사정책, 교정학이 눈에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를 하고요. 또 이 부분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소년 비행론이고 범죄 원인론이고 범죄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아직은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범죄 예방론이기도 하고 또 형사정책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벌론이고요. 형벌에 관한 것이니까 형벌론이고 또 형사정책론의 또 중심적인 내용이고 교정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형사정책과 범죄학과 교정학은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책을 골라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교정학의 범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처음에 한번 딱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또 강의가 다 끝나고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것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이거 뭐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아담 교정학에는 맨 앞에 이 내용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형사정책이라 할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식했던 것이 뭐냐면 형사정책학입니다. 범죄학이란 말은 최근에 이제 들어온 얘기예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형사정책학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좁게 얘기하면 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범죄 원인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범죄 원인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범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왜 저 친구가 범죄를 했지? 혹시 태어나면서도 유전적으로 범죄할 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청소년 아이 때 유아기 때 잘못된 양육 환경에서 범죄성이 키워진 것은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회에 진출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거부된 상태에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이 다름 아닌 범죄 원인론이고 범죄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자학이 좀 약간 이제 들어가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니, 그러면 피해자는 뭐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눈이 돌아간 것이 이제 피해자학이고 거기에 각종 이론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원인, 범죄란 무엇이지, 왜 범죄를 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는 범죄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세요. 좁은 의미로 범죄학은 범죄 원인론을 말하고 범죄 원인론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범죄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끝내죠. 그 다음에 그럼 형사정책학은 뭐냐 했더니 자, 범죄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 활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범죄를 한 사람을 범죄를 못하게 해 처벌이죠. 그 처벌이 형벌입니다. 형벌. 우리는 형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형법. 또 다른 법률에 특별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 사람도 있어. 그 위험성은 어떻게 처벌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 라고 해서 형벌 이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보안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안처분, 형벌과 보안처분이 국가의 사법체계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형벌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형벌 받는다 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교도소 가는 것을 의미하죠. 교도소 한번 다녀오면 뭐가 돼요? 나벨이 붙어요? 낙인이 붙죠? 뭐예요? 전과자예요.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친구도 제대로 된 친구 못 만나, 취업도 못해. 강력한 어떤 이러한 낙인으로 인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거부되고 해체되는 이러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막아볼까? 또 교도소는 또 한없이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밖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범죄 위험성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또 약물로 뭔가 범죄성을 좀 약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전자 발찌를 채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향의 중심적인 법률이 뭐냐면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호관찰이요.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치료 감호 또 아이들은 소년은 또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소년들 이러한 범죄 비행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까라고 하는 것이 범죄 방지 대책이고 이것은 좁은 의미의 형사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 벌써 머리가 아파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범죄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좁은 의미로 범죄 원인론만 얘기하고요. 형사 정책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로 범죄 방지 대책, 다시 말해서 형벌론과 보안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년 처우가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형벌로 다루기가 좀 그래. 좀 보호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좀 아이들을 좀 관리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망라한 것들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형사 정책학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좀 전에 봤던 형벌 중에요. 이제 징역 금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형이라고 그러죠. 교도소에 가둬놓고 교육하고 노동을 시키고 작업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교정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이다, 논이다 이 말은 조금 더 학문적인 체계를 갖췄다 할 때는 우리가 학문으로 인정을 하고 독립과학으로 인정하고요. 논이다 하면은 그래 좁은 의미로 그냥 너네들끼리 논문 좀 쓰고 그래 그러한 것을 논의를 하는 수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우리는 형사정책학과 범죄학과 교정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시험 공부를 할 때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좀 봅시다. 지금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과목하고요. 형사정책학하고 범죄학하고는 거의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형사정책을 가르치신 분들이
범죄학도 가르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교정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형사정책과 범죄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의 성격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이론 분야에서 자, 우리 교정직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교정직의 경우에는 이론은 형사정책의 이론은 뭐냐? 범죄 원인론 잠깐 봤었죠. 피해자론, 범죄 예방론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금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래요. 주로. 이런 것들을 형사정책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원인은 왜 그랬지? 또 피해자는 왜 피해자가 됐지? 범죄는 어떻게 예방하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 제가 보안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제 보호전 치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보호관찰법 하고요. 전자감시법,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법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법령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소년이법이 있어요. 소년법이 있고 소년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이제 형사정책학의 법령에서는 이렇게 피해자 보호법, 보안사법, 소년입법 여기다가 뭘 또 있겠어요? 물론 형벌론도 있죠. 형벌론, 형법학에서 형법학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판례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형법학에서 형벌론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사형, 징역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 형벌 9개에 대한 기본적인 장단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론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형사정책을 공부한다 할 때는 이 이론과 법령을 함께 이제 고민하셔야 하는 거예요. 영역을 두고. 그런데 실제로 시험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교정직의 교정학을 보신 분들은요, 이 형사정책 분야가 보세요. 25% 내지 20% 합하면 뭐예요? 약 45% 되죠.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 적확하게 45%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 때로는 40%도 되고 때로는 50%도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론에서 25%, 법령에서 20 내지 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정론은 뭐냐면 형집행법령이라고 있어요. 이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교정론은. 그래서 이제 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제도라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론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론이죠. 범죄 원인론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이론이란 얘기예요. 이론은 법령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자연법칙에서 뭐 중력의 법칙이다. 우리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은 100% 똑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지구가 뭐 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법칙은 없어. 사회과학에서는 뭘 만들어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법률이에요. 법률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론은 뭐냐면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이 뭐예요? 이 이론을 공부할 때 사람 이름을 공부를 해. 꼭 앞에 갖고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 코헨에, 또 밀러에, 또는 뭐 롬브로쪼에 각종 이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론이라는 거야.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면 법칙이 되고 법령이 법이 돼. 근데 법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앞에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쨌건 자, 교정론은 형집행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교도작업법, 민형교도소법이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여기에서 파생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부부접견제도라든가 또는 뭐 가족 만나무 집이라든가 교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다가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파생된 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를테면 뭐 과밀수용 문제라든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정론에서 배운다. 여기서 이제 55 내지 60%가 출제되는데 문제는 이 교정론하고 이 이론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중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정학에서 우리가 이제 교정직에서 보는 분들은
이게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형사정책이 다 들어가고 교정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정직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요구하냐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수용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재수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왜? 반드시 처벌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이 사람은 교육하고 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가치를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얻은 것이 맞고 얻은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냐.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것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건 자 그런 반면에 보호직에서는 형사정책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보호직은 내년부터 어때요? 보호직 9급의 경우 완전히 형사정책이 형사소송법이 빠지고 형사정책이 아예 필수 과목화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지 아주 고민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을 좀 준비한 것이 보호직 형사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는 적확한 것은 아니지만 50, 이론에서 50, 변명에서 50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뭐예요? 교정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정론 나오지 않아. 그래서 형사정책학만 공부하면 돼요. 형사정책학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범죄학은 그럼 뭐냐 했더니 범죄학은 문자 그대로 범죄 원인론이라고 그랬죠. 범죄 원인론, 피해자론, 범죄 예방론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 경찰 범죄학은. 경찰은요. 시험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범위를 제시를 해줍니다. 참 다행이에요. 이제 학자들은 자유롭잖아요. 나한테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왔어? 출제해달라고 요청이 왔어? 그러면 자칫하면 지 맘대로 갑니다.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사이 이슈가 되는 거 막 집어넣어버려요. 내 책에 있는 거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에서는 우리는 이 범죄학을 여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어. 범위를 딱 정해놨어. 그래서 불필요하게 피해자 보호법 관련 법령들 빼달라 이게 빼달라.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범죄 원인론만 할게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실제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경찰 간부나 경찰 간부 후보생 또 경행직에서 범죄학을 보면 순수 범죄학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순수 범죄.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해경에서는요. 해경 간부 시험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쉬운가 봐. 예? 뭔가 아쉬워. 그래서 이 법령에서 약간 또 한 5문제 정도를 여기서 또 이제 내고 있어요. 글쎄, 뭐 무엇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좀 분명한 범위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경찰직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교정학 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것만 할까? 또 형사정책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범죄학은 다행히요. 이 과목이 사실은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해. 하나의 과목이다. 뭐라고?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여 범죄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했어. 국가의 일체 활동.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으로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해.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동안에 교정학에서만 이론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몇 개 안 나와 이게. 25문제, 25%, 20% 이래요. 9급 같은 경우는 전체 문제가 20문제 아닙니까? 7급은 25문제예요. 그래서 25문제가 되면 그나마 문제 문항수를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어. 적절하게. 그런데 20문제면 애매합니다. 여기 교정론 60% 빼고 나면 55 내지 60% 빼고 나면 40%인데 두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세 문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공부는 엄청나게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막 튀어나와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멘붕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공부를 일반적인 공부를 해놓고 여러분들 교정학 준비한 사람들 좀 잘 들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서 출제가 되는 형사정책과 범죄학에서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이 같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범죄학에서 출제가 되는 이 문제들은 40문제나 출제하거든. 경감부에서는 40문제 출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 원인론서만 출제하니까
매우 치밀하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나와요.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정학에서 이 공부를 하는 분들하고 형사정책에서 이 범죄학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받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 배경을 받쳐준다고 해요. 범죄학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했는지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경찰의 범죄학을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이랬을 때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설 것이냐. 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제가 30분 이내에 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자, 왜 한 가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중점 학습 영역이 다르다 하지만 출제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죠. 자, 출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출제자. 지금까지는요. 형사정책학 하면은 형사정책학자들한테 출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형사정책학자들이 누가 있어요? 형법학자들입니다. 형사정책만 가지고 나는 형사정책학자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다 법률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정책이 어디서 발달했어? 유럽에서 발달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내가 형법학자다, 형사정책학자다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다 노땅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지금 학계에 많지가 않아. 그럼 최근에 지금 공부하신 분은 누구예요? 범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미국 가서 오신 분들이에요. 주로 범죄학은 미국에서 이제 발달하잖아요. 미국 사회학이. 그리고 교정학. 그래서 책 이름은 형사정책학이지만 차츰 범죄학자들이 이 범위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깊이가 어떻다?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전략을 세울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사정책을 공부하는데 교정학 책에 나오는 거 저기 어디야? 응? 범죄학에서 나오는 거 다 갖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과목에 최적화된 교과서를 우선 선택을 하는 것이 우선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형사정책이라는 책을 딱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경찰직은 범죄학이라는 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형사정책에다가 최대한 지금 이번에 형사정책을 꾸밀 때는 보호직을 초점을 맞췄어요. 아주 적확하게. 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정직에서의 교정학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형사정책 보호직에다 맞췄지만 여기에는 경찰에서 다 커버가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범죄학에다가 내놨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해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해부란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 영역은.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 기출문제 지문 하나하나 아주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과목 기출문제로 확장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확장할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보시면 안 돼. 내가 어느 정도 됐어? 내 것이 됐어? 그러면 유사과목 남의 것을 좀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찾아서 보려면 여러분들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해 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교정학 기출, 형사정책 기출, 그 다음에 범죄학 기출을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제 교재의 목차별로 그 기출문제를 다 분리해갖고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교정학에서의 형사정책 범죄학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범죄학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어디를 좀 갈 수 있도록 해놨다?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 기가 막힌 방법이야.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방법이야. 자, 잠깐 이제 뭐 교재 소개도 좀 드리고 갈게요.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 형사정책을 좀 대폭 보강을 하면서 아담 교정학도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좀 이번 5월달에 23년 5월달에 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가 이제 모두공에서 하고 있고요. 모두공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방문각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각 공본에 이제 이준 선생님이 이 교재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함께 공조로 참여하고 있고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듣든지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가끔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는 대로 책이 나오는 대로 책에 대한 리뷰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교정직을 공부하거나 또는 형사정책을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교정직이나 보호직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교정학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 나 그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요약집만 찾고 있지? 왜 법령만 공부하겠다고 하지? 여러분들 아마 전략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전략 과목입니다. 100%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이란 뭐예요?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9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야. 100점을 목표로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90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애매하게 내가 70점 정도 맞을래 이렇게 되면 60점 나옵니다. 물론 거기서 80점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불안한 성적이 돼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계속 해가지고 한 1년 내에 여러분 점수 나옵니까? 80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영어는요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해서 성과에 비해서 교정학과 형사정책은 범죄학은 정확한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90점 이상이 나오고 그 점수로 조금 부족한 것들, 부족한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과목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마저 이 과목마저 전략 과목마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 조금 어렵다 틀리다 하는데도 뭐 합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기회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천만 원이에요. 최소 6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써야죠. 3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여러분들 이 과목 좀 사랑해 주세요. 기본서, 기본 강의 충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돈 벌자 이런 얘기 아니야. 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얘기야. 전략 과목의 전제는 그렇게 공부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히 해놨어요. 정말 혼자 공부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과 철학과 교도관으로 살아온 먼저 제복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면접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도관 생활 또는 보호직, 보호관찰직으로 생활할 때 어떤 적응력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향후 이제 뭐 강의 계획이라든가 올해 이제 뭐 출판이 되면 5월 달부터 바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교재 리뷰는 다음번에 교재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 아카데미에 오셔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들 제가 또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다시 15년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